안녕하세요. 한밤중 혼자 자는 남편을 옆에 두고 초집중을 해서 적어보는 사연이네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친정 부모님은 모두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남매인 오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마저도 하나뿐인 오빠가 사업을 한다며 베트남으로 4년 전 이민을 가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며 영영 같은 땅 아래에서는 얼굴을 자주 보며 살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피부치 연고가 아무도 없는 처지랍니다. 천만다행히도 떨어져 살긴 하지만 여전히 우애가 좋고 안부를 물으며 살고 있는 남매여서 오빠는 저를 참 살뜰히도 챙겨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오빠에게 다 맡겨놨더니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잘 일으켜서는 그중 상당수의 재산을 저에게 도로 돌려주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업을 더 키우겠다며 베트남으로 가긴 했으나 가서도 늘 여동생의 혼수자를 알아보면서 살뜰하게 돌봐주려 했던 하나뿐인 오빠였습니다. 어떻게든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제가 무시당하지 않고 귀한 대접 받으면서 시집을 가길 원했던 오빠는 제가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저의 신랑감을 찾아다니곤 했어요. 자기 주변에 괜찮다는 사람들도 막 소개시켜줬고 그러다 진짜로 제가 연애를 하게 되면 옆에서 거의 친부모님 마냥 얼쩡거리면서 제 연애에 참견을 하곤 했죠. 남자친구가 잘 챙겨주긴 하는지 귀하게 대접을 해주는지를 물어보면 말입니다. 몇 번 오빠의 도움으로 저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헤어짐이 있었지만 어쨌든 연애 경험은 참 많았어요. 아쉬울 것이 없게 말이죠. 결혼까지 꼭 갔으면 싶은데 매번 헤어진다면서 타박을 하던 오빠는 계속해서 또 주변에 있는 좋은 남자들을 소개받고 받아서 제게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채 바로 군대를 다녀와 사업을 시작한 바람에 제대로 된 학연이라 일컬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요. 오빠의 유일한 명문대 친구를 한 군대 동기분의 소개로 저희 남편을 건너 소개를 시켜줬더라고요.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만나라면서 오빠의 적극적인 알선으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다시피 저희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여동생이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다며 오빠도 조금은 더 후련하게 한국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이민을 가버렸고 오빠에게 듬직하게 보이는 남편이 생겨나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피부치 연고는 없더라도 내 신랑이 생기게 되어 참 기쁘고 반가웠죠. 그런 남편의 가족들인 시댁 식구들이랑도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한국에서 보다 북적거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결혼의 끝은 늘 해피엔딩이었던 동화 속 공주들처럼 저 또한 결혼만 하면 행복한 인생은 따놓은 것인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생각보다 결혼 생활이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형님은 이제 딱 40이신데 제 나이에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고서 지금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셋이서 살고 계셨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있었으나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뺏긴 바람에 현재 형님의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혼을 생각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형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남편도 잘 알지를 못하고 눈치가 보여서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형님이 가끔 술을 먹으면 남편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하며 전 남편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일부에 대해서는 엿들어 알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을 하고서는 무작정 새벽에도 전화가 와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형님의 무례함이 정말 싫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맨정신일 때도 다소 차갑고 냉정해 보인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긴 했었는데 술만 마시면 자기 팔자를 한스럽다고 남동생한테 늘어놓으며 전화를 하니 저로서는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자기는 이혼해서 부모 밑에서 쪼그려 살고 있는데 너는 남편을 잘 만나 독립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꼽다는 말까지 하면서 제게 술주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랑 전화를 하다 말고 저를 바꾸라 말을 해서 수화기를 들었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욕을 방어도 못하고 먹었었죠. 다행히 남편이 후딱 전화를 끊고서는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형님 좀 빨리 재우라고 독촉을 한 바람에 상황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저로서는 형님을 보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과도 같은 가족 사이를 시댁 식구들과 만들고 싶었는데 형님이 자꾸 술주정을 부리며
신혼부부의 달콤한 잠을 방해하니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요. 이 사실을 혹여나 싶어 베트남에 있던 오빠한테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고요. 남편도 저희 오빠 눈치가 보이고 미안했는지 절대로 자기 누나의 치부가 자기 친구들이나 저희 오빠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단단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살짝 내가 생각보다 별로인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싶어서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자체를 후회하진 않았어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즐거웠고 또 형님의 술주정만 빼면 시댁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진 않았으니까요. 부모 없는 나를 받아주신 게 어디냐며 오히려 조용히 남편하고서나 잘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잘 살면 될 텐데 뜬금없이 시아버지가 경기도 외곽에 단독주택 하나를 짓기 시작하면서 저의 결혼생활은 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시아버지가 무작정 은퇴하고 자금 모아 주신 그 주택으로 저희 부부까지 합가를 하라며 부르신 겁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저하고 잘 지내는 사이였고 시아버지는 특히 저를 하나뿐인 며느리라며 정말로 예뻐라 해주셨거든요. 부모가 없어 더 마음이 쓰인다면서 평상시 시어머니보다도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안부도 자주 물어주시고 또 용돈도 자주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무작정 합가가 싫다면서 거부를 한다면 시댁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며느리인 제가 조금은 속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아주 잠깐이라도 살아보고 출퇴근을 핑계대면서 다시 본가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의 말에 저도 결국 수긍하게 되었죠. 한번 살아보고 다시 결정을 해보자며 남편이랑도 둘이서 얘기를 해봤고 최대한 마음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당장 계획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아이가 생기면 낳을 의향은 있어서 순리대로 낳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살고 있었는데요. 합가를 하게 되면서는 시부모님과 형님이 1층 그리고 저희 부부가 2층에서 살게 되었죠. 나름 구역에 나눠져 있어서 완전히 매 순간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형님까지도 모두가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나서야 집에서 저녁밥을 먹으며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대로만 살면 그냥 대가족이 사는 것처럼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오히려 저로서는 편한 점도 헐 많았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일이 생기고 난 후부터 모든 게 악몽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합가를 해서 사게 된 지 4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밤에 온 집안에 불이 꺼졌고 저희 부부도 2층 방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문득 제 몸에 손을 대더라고요. 뭐 여전히 아이가 없어서 신혼 같았던 우리였는지라 남편의 터치가 오히려 전 반갑고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 온전히 남편에게 저의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누군가 당황한 듯 다시 문을 닫고는 후다닥 발바닥 걷는 소리를 내면서 도망치더라고요. 놀라 자빠질 뻔한 저는 침대 위에서 남편을 밀쳐대다 결국 남편이 침대 아래로 떨어졌고 저희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리느라 잠시 혼이 빠졌다가 겨우 방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보니 방마다 문이 아주 곱게 닫혀있더라고요. 혹여나 도둑이라도 들어온 건가 싶어서 남편이 골프채 하나를 빼들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결국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혹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시댁 식구들 중 누군가가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기 가족들을 절대로 믿으려고만 했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완강하니 저도 별다른 말은 없이 너무 찝찝해 라는 걱정만 반복하다가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잠자리 한 번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기분이 요상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 후로도 여러 번이나 일어났어요. 방문을 직접적으로 열고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새벽에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보니 우리 방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본 적이 서너 번 있었고요. 무서워서 남편을 깨운 채로 함께 화장실까지 갔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누구냐면서 화를 내며 1층으로 쫓아가서는 시부모님 방 그리고 형님 방을 두드리는 실례를 범하기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귀신같이 모두는 잠이 들었다가 막 깬 사람이 마냥 부시시한 채 눈을 겨우 뜨며 문을 열고 나왔죠. 또 하루는 죽은 바퀴벌레가 새집이니 단도축되게 저희 방 안에 널브러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길래 시부모님께 물어보니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집안에 약을 썼다는 말을 하면서 둘러대시더라고요. 약을 뿌려서 바퀴벌레가 죽어있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참나.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어요. 혹시 집안에 더러운 노숙자가 몰래 들어와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괜히 예전에 봤던 공포영화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이제는 슬슬 남편도 자기 가족들을 믿지 못하겠는지 가끔 밥을 먹다 말고 괜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 방에 누가 들어오려고 했더라고. 도대체 뭘 보려는 건지. 걸리면 진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제가 찬찬히 살펴봤는데 참 거짓말처럼 누구 하나의 표정에 변화 없이 남편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CCTV를 설치하자며 맞장구를 쳤고요. 저희 형님은 술을 마시며 막 전화를 걸면서 진상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희한하게 합가를 하고 나서는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또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저희 부부한테 전화를 하면서 잠을 깨우지 않더라고요. 왜 갑자기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가 싶기도 했고 설마 술을 마시면서 우리 부부의 잠자리를 방해하는 대신 직접 방으로 몰래 쳐들어와서 잠자리를 방해하려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보려 했는데 오히려 형님은 저희 부부를 더욱 걱정하면서 혹시라도 귀신 들린 걸 수도 있고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 구치라도 해봐 라며 오만 방법을 강구해 소개시켜 주셨어요. 새집인데 알고 보니 터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며 자신은 시어머니랑 같이 무당이라도 찾아보겠다고까지 신경을 써주셨죠. 합가해서 같이 살며 그리 친해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볼일 있을 때에만 서로 용건을 말하는 사무적인 관계였는데 저의 불편함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형님은 저의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뜬금없이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혹여나 성에 관심이 많아서 아들 부부의 잠자리라도 구경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괜히 친하게 지내던 시아버지가 불편해졌고 저희 부부의 말에 시큰둥하며 오히려 옆에 있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눈치를 보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본 순간 기분이 확 불쾌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방문을 걸어 잠그는 수고로움까지 더하며 저희 부부만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출퇴근을 하고 나서도 괜히 시아버지가 보기 껄끄러워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앉아 계시면 최대한 아버님이 식사를 다 마치실 때까지 방 안에서 버티고 있다 나와서는 황급히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시아버지를 경계하니 남편도 점점 자기 아버지가 바로 새벽마다 문을 따고 방 안에 들어오려던 그 범인인가 싶었는지 저를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졸지에 멀쩡히 다보가던 단독주택 안 식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경계하고 피하며 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불과 한 달 전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동안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형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온 식구들이 형님의 새 남자로 관심이 쏠려있는 때였죠. 벌써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진지한 관계인 듯 보였고 그렇게 한동안은 저희 부부의 침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려는 행동이 목격되지 않았는데요. 그날 제가 속이 너무 불편해서 새벽에 잠깐 잠이 깼는데 방 안의 냄새가 너무 불쾌하게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서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지는 않은 채 일단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부터 가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나오는데 그때 방문 밖에서 웬 쥐새끼 소리가 들려왔어요. 속닥속닥 누군가의 말소리였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같이 들렸더라면 제가 남자라며 어떻게든 겁이 나 남편을 깨웠을 텐데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뜬금없게도 저희 부부의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던 형님과 시어머니의 목소리 말이죠.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 꼭두 새벽에 2층까지 친히 올라와서는 도대체 무슨 말들을 나누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바로 불안한 예감이 들어버려 저 또한 까치발을 세우고는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방문 주변을 향해 갔죠.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귀신의 시인 듯한 공포심을 느끼고는 소름이 끼쳐 온몸에 닭살이 돋아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형님이 자기 오줌을 받아다가 그걸 분무기 안에 넣어놓고는 저희 방 방향으로 뿌려대고 계셨던 겁니다. 분명 자기 전에 꼭 문을 걸어 잠궜는데 낮 동안 누가 문을 따기라도 한 건지 여분의 열쇠로 저희 방문을 열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퍼지는 형님의 오줌 냄새가 역했던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짓을 하면서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가 가장 큰 문제이자 공포였어요. 이번에도 선생님 말씀이 다 맞을 거야. 뿌려놓기만 하면 우리 집 애기운이 모두 다 여기로 들러붙는 데잖아. 그러면 가장 기가 약한 며느리 몸으로 잡기가 다 쏠릴 거고, 그러면 성우한테도 나쁠 건 없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거야. 라며 분무기를 쉴 새 없이 뿌리다가 형님이랑 대화를 하기 반복하셨고, 또 뿌려대다가 낄낄거리면서 저거 언제 이 집에서 나가게 하나 몰라. 라면서 다시 분무기를 뿌려대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그 뒤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게 우리 집 액박인데 빨리 나가면 쓰나. 좀 더 나쁜 기운 다 받아먹게 하고는 내쫓아야지. 이 짓을 한 덕분에 네가 결혼을 계획하는 새 남자도 생기고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했는데 이 행복을 좀 더 누리다가 내쫓아야지. 라면서 신우이를 향해 더 열심히 분무기를 뿌려대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문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내시다가 결국 그 오줌이 든 분무기 액체를 얼굴에 맞고서야 쥐죽은 듯 속으로만 신음소리를 내며 제 얼굴을 닦아냈고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숨죽여 공포에 떨면서 두 사람이 하는 짓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몸뚱아리 주변으로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을 깨워야 하는데 설마 우리 남편도 이 사실을 다 알고서는 나를 이 집안에 데려온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액바지라니. 나를 액바지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단독주택에 나와 합가까지 해서는 데려다 살려고 한 건가 싶어서 시아버지를 향해서도 더욱 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를 제외한 모두가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제 짐을 챙겨 나가서는 그 길로 그냥 시댁에 돌아오지 않을 참이었죠. 어떻게 자기 딸내미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 펴고 살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인 나에게 애귀를 받아먹게 할 생각을 다 했나 싶더군요. 정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탄과도 다름이 없는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부모를 여의고서 오빠랑 외롭게 살았던 그 시간만으로도 저는 너무 힘들었고 결혼을 하면서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쁘고 행복했는데 결혼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었나 싶은 마음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꺼이꺼이 들이마시면서까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밤중에 방 안에 불을 꺼놓은 채 혼자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은 자다 말고 저를 보고선 호들갑을 떨며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마누라는 짐을 싸며 엉엉 울고 있으니 남편도 놀라고 무섭다며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어느새 손에는 골프채 하나를 쥐고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참 가증스러웠어요.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연기하지 마! 라며 결국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숨죽여 화를 냈죠. 그러자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끝까지 모른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시댁 식구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씩씩대다가 골프채를 쥐어들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발악을 하길래 겨우 남편을 진정시킨 채 침대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밤에 제가 봤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말이죠. 다시는 이 집에 안 들어올 거라고. 출근하면 그 길로 내 집을 알아보고 나가서 살 테니 당신은 이혼도장이나 찍어 서류를 보내달라며 아주 확고하게 선을 그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치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자기 누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 부부를 향해 무당의 말을 따라 섬뜩한 짓거리를 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이제 보니 남편도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 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저는 아까 신우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신우이도 분명히 남편한테는 나쁠 것 없이 모든 애끼는 기가 약한 저에게로 들러붙을 것이라면서 시어머니를 안심시켰거든요. 이제서야 말 한마디가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하며 저는
더욱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만 안중에 있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던 시어머니와 형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기로 했고 저의 야반도주에는 저희 남편도 함께 하기로 했네요. 황급히 옷가지의 기본적인 물건들만 캐리어에 가득 싸서는 남편이 먼저 주차장까지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옮겼고요. 저는 어떻게든 남은 식구들한테 엿을 먹이고 싶어서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더러운 거 아는데 제 오물을 다 받아서는 형님과 시부모님의 방 앞에다가 잔뜩 뿌려놓았죠. 어디 한번 니들도 남의 역한 오물 냄새를 맡고서 재수없어 해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물을 뿌려놓고 남편이 대기하고 있는 차 안으로 가려는 중 시아버지를 맞닥뜨렸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한 건지 방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방 앞에 뿌려진 제 오줌을 밟고선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다 대각선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던 저를 나지막히 부르셨어요. 바닥에 오줌을 한번 쓱 보다가 눈에 분노가 가득 서린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하며 한숨을 쉬다가 겨우 말을 하시더라고요. 눈치챘나 보구나. 내가 사과를 하마. 딸내미가 평생 술주정에 괴로워하며 남자도 못 만나보고 늙어죽는 게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딸내미 팔자가 조금씩 핀다고 하길래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택한 방법이었다.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싫어서도 아니었어. 딸내미만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잘 지내볼 참이었다. 라면서 끝까지 자신은 가족관계를 다시 되돌려보고자 했다는 개소리를 하길래 저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나서 말을 하라는 냉정한 대답을 한 채로 시아버지를 빚고 오며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이랑은 바로 호텔에 들어가 좀 쉬다가 출근을 했고 그날부로 저희는 2주 정도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지내다가 겨우 임시 A&B 숙소 하나를 잡아서는 현재 집 걱정은 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지내다가 바로 전셋집을 구해서 완전히 다시 독립을 하기 위해 들어갈 생각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적잖게 충격을 받은 남편까지도 저희 부부는 이제 다시는 시댁과 그 어떤 것으로도 얽히지 않은 채 남남처럼 살기로 굳은 맹세와 다짐을 했습니다. 내 몸에 귀신이 붙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어서는 다시는 살아생전에 가보고 싶지도 않고 마주보고 싶지도 않아요. 딸내미 팔자를 펴보겠다고 부모 없는 며느리를 가지고서 액바지로 쓰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 부디 천벌을 받으라며 저는 오늘부터 기도라도 올려볼 참이랍니다. 내가 집에서 나왔으니 마음이 불안해서 지들끼리 액바지 없이 어찌 살런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인 여자입니다. 아이를 40이 넘어서 늦게 가져버린 바람에 이제 겨우 3살이 된 조그마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요즘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했다는 여자 연예인들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길래 저도 문득 저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늦게까지 기다렸던 만큼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남편은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만큼이나 함께 아이를 기다려준 주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던 추억과 순간들이 많아서 그 시절을 좀 되돌아보다 문득 눈물이 나더군요. 상처가 된 바람에 잠시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서러웠던 기억을 떠올려보니 행복했던 순간보다 훨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불쌍하게 태교를 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괴로웠지만 후회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사연을 공유해보며 속풀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 부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둘 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임신 소식이 너무 없던 바람에 병원도 참 열심히 다녔었고요. 40이 넘어서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서 임신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부부 사이가 참 좋고 또 남편이 옆에서 많이 용기를 주고 의지가 되게 만들어줘서 늦은 나이여도 계속해서 임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죠. 저희 남편은 참 무뚝뚝하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밖에서만요. 어릴 적부터 가난으로 인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자랐고 또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형은 틈만 나면 동생한테 주먹질을 날렸던 바람에 저희 남편은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이 그리 크지 못했었죠.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 가정만큼은
정말 따뜻하고 풍요롭게 이루고 싶다는 가정적인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대학도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겨우 졸업을 했고, 나중에 취업을 했을 적에도 자기 혼자서 용돈 벌며 준비를 해서는 좋은 공기업으로 입사를 했죠. 연애할 적부터 결혼하고 나서의 이상적인 가정을 자주 말해줘서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잘 느낄 수는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아이가 오래도록 생기지 않아 본인도 슬펐을 텐데, 제 앞에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꼭 아이가 찾아올 것이라며 오히려 다독여주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이고 따뜻한 남편이 옆에 있더라도 저는 그리 마음을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말이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 소식은 전혀 들려오질 않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집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대신 펼쳐주시며 잔소리를 하곤 하셨어요. 그 나이에도 아이 소식이 없으면 불임이나 다름없는데 왜 병원은 불임이라고 명확히 판정을 내주지 않냐면서 병원 욕을 하기도 하셨고, 저희 부부 대신 자녀 입양 문제부터 시험관 시술 문제 등 여러 시나리오를 짜며 어떻게든 곁에 아이를 두게 하려고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기 부모에게는 월 30만원씩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돌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남편은 늘 시어머니의 연락을 중간에서 차단해주고 막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그것도 역부족이었어요. 겨우 대학 하나 스스로 다닌 걸로 자식놈이 엄마 말을 안 듣는다며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에게 욕을 퍼부으며 혼을 내기도 하셨거든요. 마누라한테 꼬여 넘어가서는 애가 없는 문제를 별것 아니라는 듯 행동하고 산다며 철없고 모자란 아들이라고 속 터진다는 소리를 뱉어내기도 하셨고요.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며 저희 부부에게 상처를 주신 바람에 참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던 그 상황이 분명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아주버님네는 벌써 아들 둘을 낳아 다복히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점점 저희 부부를 욕하시던 것을 넘어 옆에 있는 아주버님네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신 바람에 날이 갈수록 저희 부부의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형님의 애들이 커가는 걸 볼수록 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 때문에 신경을 주기적으로 쓰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형님네도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로부터 애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서 그런지 저희 부부 앞에서 애 문제를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참 뭐랄까, 애 하나 못 낳는 걸로 이렇게 죄인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살기조차 싫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긴 건 역시나 저희 남편 덕분이었고요. 그런데요, 평생 아이는 없을 것이라고 슬슬 체념을 하기 시작했던 마흔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옆에서 아들 둘을 낳아 잘 살고 계시던 형님네랑 같이 말입니다. 형님은 늦둥이를, 그리고 저는 첫 임신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아주 경사가 났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네가 또 임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가졌다며 난감하고 민망해 하시더니만, 저희 부부가 첫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선 드디어 아이가 찾아왔다며 뛰듯이 기뻐하셨죠. 주변에서 축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신 바람에 처음 임신하고서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네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성별을 판정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더니만 겨우 성별이 딸이라는 이유로 제 뱃속 아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또 끊어버리신 시어머니는 비슷한 시기에 아들이라 밝혀진 형님의 뱃속 아기에 온 정을 쏟기 시작하셨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매정하고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이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릴 적부터 돈독하게 지내오던 형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이랑 자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조그마한 그 집 안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 말고 딱히 서로 먼저 얼굴을 보려 하는 편도 아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의 고령 임신을 핑계로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을 함께 시댁에 불러내는 일이 많았죠.
처음엔 저희 시어머니가 임신 사실에 기쁘신 나머지 자꾸만 불러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남편도 줄곧 어머님이 부르시면 저랑 같이 퇴근 후 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고, 좁아 터질 것 같은 집이었지만 형님네 애들까지 우르르 오면 다 함께 이제라도 가족처럼 잘 지내보려 하며 가족애를 쌓으려 노력도 해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찬밥을 건네준 그날을 계기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죠. 그날은 저희 뱃속 애가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주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일이 바빠 남편이 내내 회사에서 야근을 했고 당시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던 저 또한 일 때문에 시댁은 잘 가지를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주말을 맞아 어머님이 너희 형님네도 온다. 니들도 와서 밥 먹어라. 라며 불러주시더라고요. 딸이란 얘기를 듣고는 목소리가 싹 바뀌어선 한숨을 쉬던 시어머니의 태도를 잊지 못했던 때여서 저는 잔뜩 긴장을 하며 시댁을 찾았죠. 그런데 밥을 차려주시는데 부엌 한켠에 이미 공깃밥 안에 담긴 밥 한 공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밥솥은 취소 중이었는데 말이죠. 찬밥인가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밥을 다 퍼줄 때 시어머니가 그 찬밥이 담긴 밥그릇을 제게 떡하니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전 순간 제가 잘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김이 올라오지 않은 식은 밥그릇을 보고 남편은 바로 이거 찬밥인데? 라며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이미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제 밥그릇을 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딸내미는 찬밥 먹어도 괜찮아. 나중에 지서방 잘 만나면 따신 밥도 실컷 먹고 살 건데 뭐. 라면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임신한 형님과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셨고요. 모두가 얼음장처럼 당황하며 낯빛이 차가워지자 시어머니는 농담이라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뼈가 있었고 저는 차마 따라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더러운 건 매한가지였는지 씩씩거리며 따뜻한 밥을 도로 퍼서는 제게 건네주었고 그날 결국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찔끔찔끔 젓가락질만 하다가 남편이 집에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명절이 되어 제사만큼은 아들들이 지내야 한다고 저희 부부에게 한참 전부터 안 올 생각을 하지 말라며 전화를 하신 바람에 찾아갔어요.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며 씩씩하게 말이죠. 그런데 참 시어머니는 그 사이 변하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출산 전 마지막 명절이었고 저를 한번 불러주지도 않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배웠던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고기가 안 든 맑은 소고기 뭇국을 건네주셨어요. 그것도 무조차 몇 개 없고 거의 시퍼런 파만 들어있는 국물을 말이죠. 제사 다 지내고 받아든 그 국에 저는 또 이런다며 빈정이 퍽 상해버렸고 멋모르고 침묵한 채로 저를 챙기며 밥을 잘 먹고 있던 남편도 순간 제 구간을 보더니만 시선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한참 그 국을 들여다보다가 옆에 계시던 형님의 국그릇을 확인하던 남편은 형님 그릇엔 무보다 소고기가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거칠게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이내 시어머니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니 아씨 진짜 더러워서 못 먹어주겠네. 이럴 거면 부르지 말라고. 라며 밥상을 걷어차곤 자리에서 일어났죠. 졸지의 명절날 밥상머리는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아버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사고 뭐고 알아서 잘 지내고 살아. 라며 시부모님께는 절언하던 식으로 완전히 말뚝을 바꿔서 말이죠.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는 입이 없니? 네 남편 안 붙잡아? 그냥 먹으면 될걸. 문제 삼게 만들어 놓고 넌 꼭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도망치더라. 뭘 잘했다고. 라면서 말입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저를 차별하신 건 시어머니셨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다 제 탓이라는 듯이 책임을 떠넘기셨어요. 즐거운 명절의 가족들 사이를 난장판으로 만든 건 시어머니셨으면서 그걸 문제 삼은 남편도 아닌
가만히 앉아 힘겨워하는 저를 탓하셨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최근까지도 단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고 지냈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고 내 아이를 굳이 보여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 출산을 했을 때 형님도 곧 출산을 하겠거니 싶어서 안부 연락을 드렸지만 형님이 옆에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바람에 후다닥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는 형님네하고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너무 귀했고 이런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예뻐해주지 않으려 했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니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지독한 시어머니셨다는 생각에 남편을 따라서 절대로 먼저 안부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두어 번 연락이 왔을 때도 보란듯이 연락을 씹었죠.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요. 그렇게 잘 지내왔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몸이 너무 힘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았죠. 그런데 아주 갑작스럽게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간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네도 그닥 시어머니와 자주 왕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급기야 지난해 코로나가 터진 후로는 단 한 번도 시댁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며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형님은 코로나 후 제대로 안부 연락도 안 했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며 제게 남이라는 마냥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말이야. 우리 남편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 걸려서 지금 병원이라고 하더라고. 다행히 상태는 좋아서 곧 퇴원하고 집으로 가신다는데 나 솔직히 그간 시어머니는 거의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 동서네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나서부터 유난스러울 정도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기대고 또 얹혀 살려 하는데 행동을 하길래 내가 딱 끊어버렸거든. 연락도 피하고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시댁도 안 갔고 근데 입원하고 나서 요즘 계속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오네. 그런데 동서도 잘 알다시피 우린 애가 셋이잖아. 동서네가 한번 시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봐. 언제까지 그렇게 절연하며 살 거야?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보니 형님은 자신들에게 얹혀 살려고 자꾸 연락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에 걸리고 입원까지 했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지 않아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 출산하고서 먼저 연락도 없으셨던 분이 이제 와서 부모 자식 간에 싸우면 안 된다는 훈계질을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화해시키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절대로 본인이 입원한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그리고 퇴원해서 간병할 생각도 없다며 이제 와서는 저한테 며느리 짓을 하라고 슬쩍 부탁을 하시는데 정말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나한테 찬밥을 주고 소고기는커녕 무도 몇 조각 없던 국물을 건네주던 시어머니께 이제 와서 며느리 짓을 하라고 하다니 형님이나 시어머니나 정말 이제 하나같이 인간성이 빵점에 가깝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하니 남편 또한 길길이 날뛰며 뭐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다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큰 며느리라고 예뻐하고 아들 가졌다고 예뻐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돌보기 귀찮으니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며 형님을 마구 욕했죠. 하지만 며느리인 형님이 무슨 죄겠나요. 중간에서 제대로 행실을 못하고 있던 아주버님의 잘못이 더 컸고 그것보다 우선 며느리를 차별했던 시어머니 죄가 가장 컸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그냥 무조건 시간이 없다며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의 연락까지 차단해버리셨거든요. 졸지에 퇴원하신 시어머니가 집에 가 계셨는데 요양을 해드릴 자식이 저희 남편밖에 없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당연히 그런 시어머니의 처지를 못마땅해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억지로 먹을 것을 사놓으면서 식사라도 조금씩 챙겨드리려 했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 아직 잊지를 못했던 건지 자신이 자기 엄마를 챙겨드려야 할 때마다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나뿐인 형마저도 모른 척을 하니 자기라도 깻잎을 챙겨드려야 한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듯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저만의 복수를 제대로 하는 중이었거든요. 애가 없을 적에는 자식을 가지라고 잔소리를 해대더니만 딸을 가지니 이젠 딸 가진 며느리라면서 차별하고 애쁨주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집에 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자진해서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저의 태도에 남편도 슬쩍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따뜻하게 잘 모셔보겠다며 까마득히 남편을 속이고 나섰고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제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코로나에서 완치는 했으나 그 사이 몸이 좋지 않아지신 시어머니는 회복이 좀 더딘 건지 집안에서도 영 힘이 없으셨어요. 잠들고 난 후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셨고 시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못 알아듣겠다는 말씀도 몇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조차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 살림 같은 것은 전혀 손에도 안 대고 사셨던 가부장적인 분이셨는지라 집안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주 보란 듯이 첫날은 소고기 뭇국을 끓여냈어요. 일부러 딱 1인분보다 조금 안 되는 양의 소고기를 풀어서는 만든 뭇국을 식탁 위에 올렸는데요. 모든 소고기는 죄다 시아버지 국물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시어머니께는 딱 팥조가리 몇 개가 올려져 있는 국물을 내어드렸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국물과 자신의 국물을 번갈아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그 힘없는 와중에도 옛날 성격이 올라오는지 저를 확 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모른 척하고 저희 남편은 일이 더 급하다며 또 모른 척하고 어머님 팔자도 참 기구하네요. 그렇게 아들 우대를 하시더니만 저는 아들 안 낳아서 천만 다행이지 뭐예요. 라는 말을 꺼내며 시어머니 앞에서 보란듯이 껄껄대며 웃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애교 많은 우리 딸 사진을 자랑하면서도 시어머니께는 일부러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짓거리랑 똑같이 했습니다. 일부러 집안에 찬밥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까지 먹다 남은 찬밥을 바리바리 싸가서는 시어머니한테 보란듯이 드렸어요. 그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아버지의 밥그릇을 공손히 놓아드리면서 말이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께는 제대로 된 고기 한 점 드리지 않으면서 그나마 성질머리가 유하셨던 시아버지께만 고기를 몰아드렸습니다. 누가 치사하다고 할지라도 전 상관없었어요. 먹는 걸로 먼저 차별하고 절 서럽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임신 중에 가뜩이나 호르몬 수치로 감정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저를 매번 우울하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께 이 정도 복수는 아주 약가로 여겼네요. 그런데 그 복수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점점 차려주는 차별적인 밥상에 익숙해진 듯 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기도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냥 밥 먹기가 싫다면서 수저를 딱 놓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만 제가 밥을 굶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남긴 음식을 모조리 다 버려버리니 언젠가부터 자기 배가 고프다면서 꾸역꾸역 나와서는 제가 주는 대로 밥을 잘 드시대요. 한 달이 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제가 간장으로 맵지 않은 제육볶음을 만들었다가 시어머니께는 온갖 야채들만 들어있는 제육볶음을 건네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울어버리고야 마셨습니다.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제육볶음이 든 시아버지 쪽 그릇을 보고는 갑자기 밥만 씹더니 야채만 잔뜩 올려 입에 넣었다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엉엉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말아서 자식들이라곤 둘뿐인데 하나는 나 몰라라 하고 하나는 일이 먼저라고 남의 집 딸자식을 보내서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다. 다 내 죄다. 라면서 밥상에 머리를 숙이고는 통곡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속으로 희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저 노인네가 지난날에 나에게 했던 짓들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임신 준비하면서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서까지도 찬밥 신세를 당했었는데 이제야 노인네가 되어 더 나이든 시어머니께 제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네요. 제가 저도 모르게 우는 시어머니 앞에서 참나 하며 헛웃음을 지으며 얼척이 없다는 듯 싹수 없는 표정을 보였더니만 시어머니께서도 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는지 더는 말을 못하신 채 그저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고만 사과를 하셨고요. 급기야 같이 미안하긴 하셨는지 옆에서 시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기 반찬을 한 점 주워 먹으며 꼭꼭 씹고 계신 모습을 보더니만 저에게 나 진짜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며느라 나도 고기 좀 줘라. 라면서 또다시 펑펑 우시더라고요.
차라리 코로나에 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병원에서는 고기 반찬이 나오니까요. 남편 고기 반찬을 보며 서럽게 우는 시어머니 모습에 정말 이 나라에 굶주린 거지가 있다면 딱 저 꼴이겠구나 싶더군요. 얼마나 서럽게 고기를 보며 우시던지. 제가 오죽했으면 시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서 그릇 안에 들어가 있던 고기 한 점을 시어머니 찬밥 위에 올려다 드렸을까요? 시어머니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는 듯 찬밥에다가 그 고기를 바로 싸서는 한 점 베어 무시고는 또 서럽다며 그제서야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고요. 배달이고 뭐고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포장 음식 시키는 걸 따라할 줄도 모르고 또 남편이 주는 조그마한 용돈 말고는 버는 수입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볼 생각도 못하고 사셨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그제서야 제 앞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수십 번을 더하며 눈물을 짜낸 후에야 며느리 손에 고기 한 점을 얻어먹고는 고맙다고 겨우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서러워 울다가 고기 먹어서 좋다고 웃다가 아주 그냥 엉덩이에 풀이 안 나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네요. 그날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제가 해주는 밥에 꼭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덧붙이시며 밥을 드십니다. 분명 몸 상태가 계속 별로라 제대로 설림도 없는 분이셨는데 어떻게든 설거지도 본인이 하려 하고 언젠가부터는 제 딸아이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반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만큼은 보여드리지 않고자 했어요. 이러다 영영 형님네도 신경 쓰지 않는 시어머니를 저희 부부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까 싶어서 솔직히 시어머니의 친절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얼른 쾌차만 하면 다시 시어머니의 왕래를 끊을 생각이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께 사과를 받았다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힘들어 죽겠다는 내색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게 뻔한지라 불쌍해 죽겠지만 그러게 젊은 적부터 왜 둘째 아들네 부부를 그리 차별하고 모른 척 살아도 괜찮은 듯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왜 진작 잘해주지 않았는지 본인의 과거를 탓해야지 누가 이 상황을 탓하겠나요. 세상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잘합시다. 나이 들어 우리 시어머니 꼴 나기 싫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덥고 습한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무쪼록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내는 사연입니다. 보시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보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자면 저는 딱히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대단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거울 봤을 때 이대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지극히 감사하면서 욕심 안 부리고 사는 30대 중반 여자였죠. 남의 것을 잘 질투하거나 탐내지도 않았고 온전히 내가 바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얼마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살았어요. 직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희소한 직업으로 꼽히는 보석 감정사이고요. 나름 좋은 연봉을 받고 또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제 인생을 보석처럼 예쁘게 다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중에 남편을 만난 것도 제 인생을 잘 다듬을 수 있었던 일이었죠. 남편은 증권회사를 재직 중이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제 옆에 남편은 늘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일에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기도 해서 집에 들어오면 제 옆에서는 온전한 사내아이가 되어서는 어리광을 부리며 휴식을 취하기에 바쁜 사람이었죠. 물론 서로 돈을 벌며 바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림을 해야 하는 부분은 칼같이 나눠서 서로 도우며 살았는데 제 옆에서는 정말로 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애 같았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는 생각을 배로 키울 수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불륜 드라마가 정말 히트를 쳤잖아요. 감쪽같이 능력 있는 의사 마누라를 속이고서 어리고 예쁜 여자랑 바람을 피운 쓰레기 같은 놈을 다룬 그 드라마 말입니다. 어디 가서 딴 여자한테 눈길 주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고 또 천성인 것 같다면서 그 당시 유부녀 친구들을 만날 때 다들 자기 남편을 향한 불안함이 상당했어요. 자기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남편은 더더욱 능력 있고 예쁘고 어린 여자를 쫓아갈 것이 아니냐면서
미리미리 남편의 외도를 상상하고 분노를 하는 쓸데없는 대화들이 오고 갔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꺼내지도 않고 호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이고 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러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울지나 마. 기회가 있을 때 네 남편 뒷조사도 좀 하고 의심도 한 번씩은 해보면서 따져보라고. 라면서 제가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는 저주 같은 소리를 농담 삼아 해대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만큼은 정말로 저를 100% 사랑할 사람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순간까지 변심 한 번 부리지 않은 채 올곧게 절 사랑해줄 거라 철석까지 믿었죠. 그냥 결혼 후 저한테 해온 행동들이 너무 순수하고 한결같았기에 제가 감히 의심을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 5년 차이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도 늘 신혼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쯤 저희 남편이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던 주식 관련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서는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했던 그때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었죠. 저야 뭐 보석만 다루고 팔 줄 알지 증권사를 통해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잘 알지 못해서 남편 또한 제게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만 믿고 있으면 못해도 1년 안에 서너 배는 금액이 오를 기적을 만날 거라면서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 당시 인터넷 뉴스를 보면 막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주식개미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과연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슬슬 커졌습니다. 제 딴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벌고 있는 돈을 더 열심히 저축해 놓고 있었죠. 혹여나 주변 가족들이 저처럼 똑같이 걱정을 할까 싶어서 피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았고요. 저한테는 정말 절친한 친구이자 인생 최고의 단짝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보다 먼저 찾는 소중한 동생이었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친정 부모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이었는데요. 혼자여서 그런지 제가 더욱 부담 가지지 않은 채 연락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여동생에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던 세상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동생도 자기 형부 걱정을 할 것이 뻔할 터이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저는 남편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고 제 돈이나 열심히 벌어 열심히 저축하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소처럼 그저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을 거라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노력의 결실은 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박이 터진 좋은 결실로 말이죠. 주식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의 대출금까지 더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주식에 들였던 남편이 거의 떼돈을 벌다시피 한 겁니다. 제가 살면서 감히 만져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말입니다. 0자릿수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기야, 이거 다 자기 거야 라며 외치는 남편의 말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서 어안이 벙벙해져서는 웃었던 기억이 나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정말 내 돈이 된 건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그 후 남편이 집을 더 넓은 곳으로 덜컥 사서 이사를 가고 또 차를 바꾸고 급기야 제 차까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외제차로 바꿔주니 슬슬 실감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 남편을 보며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는 건가 싶은 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쓰는 건 온전히 저와 제 딸 그리고 시댁과 저희 친정에까지만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돈을 팍팍 써주고 있는 것이었기에 저도 딱히 더 큰 불만이나 걱정은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 집만 챙겨줘도 전 아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도 용돈으로 쓰라며 큰돈을 보내더니만 저희 아버지 차도 새 것으로 바꿔주곤 저 몰래 제 여동생 용돈까지 보냈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직업이 고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고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서 얼마 전 합격을 해서는 이제야 겨우 기본적인 수입이 생긴 애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을 거라면서 제 여동생까지 챙겨준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주고서 차도 바꿔준 것이냐며 어리둥절 하시길래 알아차렸죠. 남편이 아직 본인이 번 돈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냥 우리 부모님 기분 좋으시라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편 주식으로 돈 엄청 벌었어. 그래서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내 차도 바꿔줬고 지금 아주 돈 쓰는 재미에 난리야.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부모님도 사유가 대단하다면서 아주 기특하다며 칭찬을 늘여놓으셨고 옆에서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건지 여동생도 전화를 바꿔서는 언니 대박이다. 진짜 형부는 사기 캐릭터야. 왜 그렇게 완벽해? 라면서 덕담을 해줬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월급쟁이였긴 했지만 집안 자체가 돈이 없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끌고 다닌 차도 외제차였고 분명 값비싼 차이긴 했는데 그 상태에서 더 비싼 걸로 남편이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이었어요. 집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의도인데 기존에 살던 집도 15억 정도 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서 시집 잘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애초에 남편이 돈 많은 집 아들인 줄도 모르고 연애 결혼을 3년 하며 만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얼떨떨했어요. 실제 살면서도 남편이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진심을 다해 신경을 써서 부잣집 아들이고 말고는 사실 제가 그리 매번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제 일을 하며 돈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경제력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고요. 그랬던 남편이라서 살면서 돈 걱정은 한 번 하지를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코로나로 주식을 엄청 했다고 하길래 그제서야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돈을 벌어오니 너무나 기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상의 후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고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두기로 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제게 보석을 가지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석 감정사인 저한테 말입니다. 직업 때문에도 그렇고 제품 홍보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어딜 나갈 때마다 보석은 정말 잘 끼고 다니거든요. 만든 걸로 팔기도 하니까 제가 만든 걸 직접 미리 끼고 다닌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지고 싶은 보석이 없냐고 하니 당연히 없어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요. 굳이 남편이 돈을 쓰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보석을 착용하고 다니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코로나가 끝나고서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갔으면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이 대화를 하고서 한 달쯤이 지났을까? 제가 먼저 퇴근을 하고서 집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고 남편은 좀 늦지막히 집에 와서는 바로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양복을 침대 위에 올려다 놨길래 제가 직접 스타일러에 옷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남편 양복 호주머니에서 묵직한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만져보니 그건 반지 상자였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저 주려고 반지를 샀나 보더라고요. 필요가 없다고 분명 말을 했고 저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반지 상자를 보니 사람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보석을 만지고 사는 사람이라지만 역시 사랑하는 남자한테 받는 보석은 느낌이 완전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하는 건데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상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목격했답니다.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말이죠. 절대로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양복도 그냥 침대 위에다 도로 내버려 두었고요. 괜히 헛웃음이 얼굴에 방긋방긋 튀어나오는 것이 신남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최대한 남편에게는 반지에 대해서 모르는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도 잘 먹었고요. 저녁 시간에 아이 옆에서 놀아주면서 가족들 간의 시간도 잘 보냈어요. 그러다 밤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반지를 제게 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날 저녁에 제대로 각을 잡고 반지를 주겠거니 싶었던 마음에 저도 더 궁금해하지 않은 채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출근을 했고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이 되어도 제 손에 반지는 껴지지 않았어요.
슬슬 언제 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사흘 나흘이 지나도 제게 반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싶어 남편이 잠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남편의 양복 호주머니를 열심히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지 상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미 전달을 해준 것 마냥 말이죠. 그때부터 제 기분이 너무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다이아 반지를 받는다는 설렘을 느껴버린 나머지 너무 기다렸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그 반지를 준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 반지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지를 정말 눈 빠지게 찾아다니게 이르렀어요. 그런 프로포즈용 반지를 나이든 시어머님께 드렸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줬을 리도 없었으니까요. 혹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나만을 사랑한다 여겼던 남편에게 숨겨둔 내연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작년에 종영한 그 드라마가 사람을 다 버려놨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하는 남편이 더욱 수상하다는 의심이 꼬리를 물다가 결국 더 큰 의심으로 번지기 전에 제가 직접 반지를 받은 주인을 찾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제발 시댁 식구한테 줬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시댁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형님의 손에도 그 반지는 끼워져 있지 않았어요. 공중분해가 된 것 마냥 나에게 올 거라 믿었던 물방울 반지는 시댁 식구들 손가락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그럴 일이 없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우리 엄마 손을 확인해 보겠다며 친정에 들렀네요. 혹여나 저를 낳아줘서 감사하다며 저희 엄마한테 반지를 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를 기쁘게 할 일이라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저만의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제 친정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주인의 정체에 다리에 힘이 풀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멀쩡한 마른 얼굴에 세수를 했어요. 물을 틀어놓고도 한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생각을 가다듬느라 팔다리가 후들거렸죠. 그 반지는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 척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정신을 가다듬으며 평소처럼 친정 식구들과 안부를 나눴고요.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왔다면서 밥을 한 상 차려주신 바람에 다 같이 앉아 얼떨결에 주말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리웠던 엄마의 밥이 도무지 입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동생의 반지가 너무 눈에 거슬렸거든요. 분명 모양도 크기도 그리고 색상도 똑같은 디자인의 그 반지가 맞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반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는지 여동생은 밥을 먹다 말고 잠시 손을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서 엄마가 멋모른 채 거두셨죠. 아, 남자친구가 준 거래. 결혼할 거냐 물어보니 죽어도 결혼은 안 할 거라더라. 근데 뭐 둘이서 사랑은 하는지 반지는 비싼 걸로 다 사다 줬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어서 물어봤는데 절대 대답을 안 해줘. 니들끼리는 친하면서 아직 얘기를 안 나눴던 거야? 진짜 누구길래 겨우 남자 하나를 그렇게 꽁꽁 숨겨? 라고 말입니다. 결혼을 안 할 거지만 사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반지라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나한테조차 말하지 않았던 숨겨둔 남친이 있었다니. 모든 사실들을 곱씹어볼수록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들은 모두 다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가 도대체 누구인지, 뭐가 불안해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너 진짜 나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나한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도 한 건가? 라며 고의적이라는 듯이 쏘아대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여동생은 제가 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흐리며 아니거든? 이란 신경질을 내곤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전 의심만 하던 저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도무지 친정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빠져나왔고 차 안에서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믿었던 여동생이 내 남편의 내연녀라니. 둘이서 가족 간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김희애가 당한 불륜보다 어찌 보면 더 더럽고 불결한 불륜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멋모른 채 네 여동생이 남친 얘기를 안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삐져서 가버리냐? 네가 그렇게 가면 네 여동생이 속이 편하겠니? 라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끊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전화를 뚝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집에서도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도무지 아이를 봐서라도 제가 이 더러운 분류는 수면 위로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던 도중 동생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제 눈앞에서 하고야 말았네요. 친정집에서 동생 손가락의 반지를 확인하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동생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없는 집안에 저 몰래 들어온 것을 제가 뒤에서 확인하고야 말았죠. 그날 일이 너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결국 조기 퇴근하고는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그냥 얼른 쉬고 싶은 마음에 주차장까지 겨우 왔는데 제 남편 차가 주차장 안에 있더라고요. 오전에 출근했던 사람의 차가 말입니다. 나 몰래 나 없는 시각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뭘 하나 싶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집과 가깝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심시간에 한 번 집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설마 내가 출근할 시간 동안 여동생이라도 집에 불러서는 둘이서 먼짓거리라도 하는가 싶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오죽 제가 심장이 떨렸으면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다 들려올 지경이었습니다. 불이 났게 주차를 하고는 정말 미친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전 제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누가 봐도 제 눈에 익숙한 제 여동생의 구두를 목격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여동생과 제 남편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그들의 뒤를 쫓아야 한다며 억지로 조금씩 집안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저와 남편이 잠드는 침실 안으로 들어가는 제 여동생과 남편의 뒷모습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남편의 뒤로 제 여동생이 바짝 붙어 방 안으로 들어갔고 이웃과 안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내더니만 방문은 닫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현장 급습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두 사람의 불륜을 들춰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안방 앞으로 가서는 제 귀를 갖다 댔습니다. 제 방인데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안에서 제 여동생이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형부 라고 애달픈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싫어 난 죽고 싶다고 라며 정말 강압적인 목소리를 내뱉고 있었고요. 급기야 여동생이 숨을 거칠 계시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나 언니 얼굴 다시 못 봐. 라며 저의 이름을 댔고 저는 결국 더는 참지 못하겠다면서 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니들 내가 다 봤어! 라면서 무작정 소리를 치며 방 안으로 들어간 저는 세상 충격적이고 민망한 둘의 모습에 더 말을 꺼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여보 라는 소리와 함께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고 오로지 제 여동생만이 언니 라며 울상이 되어선 주저앉았다가 다리를 고쳐 앉아서 무릎을 꿇은 채로 무작정 사과를 내뱉었어요. 글쎄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멀쩡히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제 상상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는 급기야 남편의 손에는 현금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당신 지금 그 돈으로 뭐 하는 거야? 너는 여기 나한테 말도 없이 와서는 내 남편을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쌀벌하게 쏘아대니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게 오해하지 말고 난 그냥 반지만 돌려주러 온 거야. 라고 말입니다. 반지를 돌려주러 왔단 말에 저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제 보니 여동생이 손에 끼고 있던 그 반지는 제 남편이 준비했던 그 반지가 맞았고 그 반지의 원래 주인도 제가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제가 출근한 사이 여동생이 평소 하던 것처럼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른 채 마음대로 저희 집에 들어왔고 그렇게 와서는 제 남편이 퇴근 후 저를 놀래켜 주려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반지를 본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돈이 필요했던 여동생은 그걸 지 멋대로 가지고 집을 나서버렸던 거고요. 남편은 제가 반지를 가져간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깨지를 않고 또 제 화장대 주변으로도 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반지가 없어졌던 것을 알고 혼자서 불이 났게 반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제 여동생이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카메라에 찍혔고 그로 인해 시간이 좀 지나서 여동생에게 반지를 가져오라 말을 했다더군요. 오늘은 바로 그 반지를 받는 날이었던 것이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남의 집에 들어와 반지를 훔쳤다고? 너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짓을 벌일 생각을 한 거야? 라면서 쏘아대는 저를 향해 여동생은 그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동생도 사과를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했던지 제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언니, 난 언니처럼 좋은 남자 만날 자신도 없고 지금 겨우 공무원으로 먹고 살아서 외제차를 살 수도 없고 다이아 반지를 껴볼 수도 없어. 평생 못 누리는 그런 부위인데 언니는 너무 쉽게 잘도 가지잖아. 형부가 코로나로 주식도 대박났다며. 난 정말 솔직히 이런 반지 정도는 내가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했어. 내가 언니보다 대학도 더 잘 나왔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다이아 반지 하나도 못 가져보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냐고. 라면서 말입니다. 모든 게 저를 향한 질투에서 비롯되었다는 동생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분하기도 했고요. 말 다 했어? 나는 말과 함께 저는 여동생의 뺨을 내리쳤어요. 정신을 차리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니네 여동생은 얼싸안고 엉엉 함께 울어버렸답니다. 왜 이렇게 못난 생각을 하냐며 여동생을 나무랐고 동생은 그런 제게 미안해 죽겠다며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 또 엉엉 울었던 거죠. 이제야 하나도 이해가 갔습니다. 애초에 제가 두 사람의 불륜을 저주는 줄 알았던 현장 자체도 다 저의 오해였었죠. 반지를 돌려주러 찾아왔다가 돈이 모자란지 멀쩡한 언니의 반지를 훔쳐간 제 여동생이 딱하다며 용돈을 주기 위해 지갑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갔던 남편은 자신을 따라 안방에 들어온 제 여동생에게 지갑에서 현금을 빼다 주고 있었고 여동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 이러지 마세요. 라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전 그걸 듣고서 두 사람이 안방에서 무슨 야릇한 짓이라도 하는 줄 오해를 해버렸던 거더라고요. 여동생의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가 괜히 저는 찜찜하게 들렸었고 그런 여동생을 더욱 불쌍하고 딱하게 여긴 남편이 억지로 돈이라도 주려 하다 보니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인데 저는 그걸 그저 야하게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동생으로부터 제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넘어온 적이 없었던 반지여서 그런지 남편의 손에서 여동생 손까지 거쳐 제 손에 돌아온 반지가 정말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었던 사실에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여동생은 제 앞에서 더 용서를 보이다가 결국 도저히 수치스러움이 못 견디겠는지 나 이제 갈게. 당분간은 형부랑 언니 못 볼 것 같아. 라며 집을 나섰고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주던 내 동생이었는데 그런 동생은 정작 나를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에 적잖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냥 이대로 우리 자매에게는 그리고 남편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만큼이나 반지의 행방에 애를 태웠던 남편도 당분간은 정말 나도 처제를 못 볼 것 같아. 라는 말로 허심탄회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정말 정신을 못 차렸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